여러분 118페이지입니다. 요약집 118페이지 보시니까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인데 또 제목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라고도 하기도 하고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라고도 하고 요거는 제목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주택이 두 채인데도 그 중에 하나를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특례입니다. 주택이 두 채인데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인데, 먼저 주거이전을 목적하는 일시적 2주택이요. 이거 자,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요? 3년 내요. 자, 3년 내에 양도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 나왔다 그러면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나 다 몇 년으로? 3년으로 다 통일했습니다. 예전에는 종전주택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신주택도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 그러면 2년이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 3년으로 통일했습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다만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랬는데 인터벌 1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우리가 어떤 거냐면, 자, 주택이 있는데, 자, 보세요. 종전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신주택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신주택이 있고, 이사 가려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신주택을 취득했어야 됩니다. 그런 거지. 경과 후에 신주택을 취득했어야지. 만약에 주택 하나 있는데 또 6개월 만에 주택을 또 하나 샀어요. 10개월 만에 주택을 또 하나 샀어요.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신주택 취득했어야 되고,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이요? 3년 내에. 자, 양도를 하면 주택이 두 채지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가지고, 자,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 자, 그래서 요거, 자, 인터벌 1년 경과된 후에 요거 확인하시고 3년 내 양도했는지 확인하고요. 종전주택을 양도했어야지 신주택 먼저 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거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참고적으로 줄 긋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수도권 소재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일시주택은 이거는 내 의지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제가 경기도 과천에 집 하나 샀는데 이게 공공기관이 갑자기 그냥 몇 개월 만에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이럴 때 그래서 지방의 주택을 어쩔 수 없이 취득하게 된 이런 경우에는 시간을 넉넉하게 줍니다.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 5년 내 양도하면 1세대 양도로 보고,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신주택 취득했어야 한다는 요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갑자기 내 의지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거니까 1년 경과된 후에 신주택 취득했어야 한다는 요건 적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직계존속, 자, 동고분양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입니다. 요거는 자, 직계존속 그러면 몇 세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고분양해서 세대 합칠 때 자녀도 1세대 1주택. 60세 이상인데 부모도 1세대 1주택. 자, 그래서 효도과정이, 자, 부모님 모시고 살기 위해서 세대 합치셨는데 효도과정이 불이익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고분양해서 세대 합쳤을 때는, 자, 학관 날로부터 몇 년이요? 10년 내에 아무거나 먼저 양도한 주택 1세대 양도로 봅니다. 이때 직계존속의 범위,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그러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사는 것도 포함하고요.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 그러니까 양친 모두 60세 이상인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되고, 중증질환자 등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 규정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포함. 무슨 얘기냐? 60세 미만인데 직계존속이 암이나 희귀성, 난치성 질환에 걸렸어요. 그럴 때는 60세 미만이어도 괜찮습니다. 특례 적용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봅니다. 이게 이제 올해 또 개정이 됐죠. 그래서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자, 남자가 장가오면서 집 한 채, 여자가 시집 오면서 빈몸 오르지 않고 기특하게 집 한 채. 그랬을 때, 그래서 혼인해서 2주택이 된 경우, 그렇잖아요. 요즘 남녀평등 하면서, 남자만 집 마련하고 여자는 가전제품 마련하고, 이게 옛날 전형적인 그게, 옛날에는 남자들이, 야, 너 필요 없어. 너 몸만 와. 내가 너 하나 못 먹게 살리겠냐? 막 이랬는데, 요즘은,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요즘은. 빈몸으로 해서. 요즘 애들은 데이트할 때도 정확하게 자기 거 먹은 건 자기가 계산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철저하게. 에? 요즘 그래서 그러니까 집도 똑같이 마련해야지. 남자라고 해서 집 마련하고 여자는 가전제품 얼마나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집값 비싸지. 그러니까 에? 이런 얘기하면은 바로 그냥 싸움 나. 딸 가진 집은 그냥 막 흥분하고 아들 가진 집은 뭘 써? 막 이러고 이러면서 아들, 딸 하나씩 가진 집은 그럼 할 말이 없고 그러면 이제 양쪽 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들만 가진 집은 옳소 그러면서 막 이러고 딸만 가진 집은 뭐야 이러면서 막 하고 그러는데 어떡하네. 혼인 한 날부터 이게 몇 년이에요 여러분들? 10년 내 양도로 바뀌었죠. 그래서 올해 5년이었다가 몇 년으로? 10년으로.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서도 혼인으로 인한 경우에 5년이었다가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본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양도세에서도 이제 혼인한 날부터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양도로 봅니다. 아무 주택이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 10년, 5년에서 10년을 바뀐 거. 전국에 강의 들은 수험생 다 마칩니다. 가로높이로 이런 거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10년 꼭 기억합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고봉영하는 무주택 어떤 여자가 이 주택의 소유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소유고 그 직계 존속을 동고봉영하는 어떤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이 경우 똑같습니다. 몇 년 내? 10년 내. 아무거나 먼저 검토하는 주택 1세대 양도로 봅니다.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빠가 아무개 씨가 나랑 결혼하려면 나 장녀로서 혼자 된 엄마 두고 나 시집 못 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엄마 모시고 나랑 같이 살면은 나 결혼하고 그렇지만 안 할래 그래가지고 결혼을 한 제 친구 2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10년.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입니다. 작년에 지문에 여기 나왔었는데 보세요.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은 내가 주택 하나 갖고 있었는데 주택을 상속받아서 2주택이 된 경우예요. 내 의지로 2주택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데 주의할 것은 이거는 양도 시기 제한은 없어요. 몇 년 내 양도한다 제한은 없는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냐가 포인트예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요.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일반 주택. 일반 주택이라는 게 보충 내용에 보지만 상속 개시 당시 이미 보유했던 주택이어야 돼요. 또는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에 의해서 사업 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 주택만 해당합니다. 그런 거지. 주택을 먼저 상속받고 나중에 일반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이 특례 적용받을 수 없어요. 일반 주택이 먼저 있었는데 주택을 상속받아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2주택이 된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된다고요?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 이게 포인트라고 했는데 작년에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 나오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냐 포인트냐 이렇게 이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냐 포인트다고 그랬는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 바꿔서 나왔습니다. 아니고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양도 시기 몇 년 내 양도한다 제한 없고요. 그리고 꼭 표시된 내용은 이 추가 내용, 보충 내용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상속 개시로부터 소급해서 2년 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여기 일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줄 알고 미리미리 그 자녀한테 주택 하나를 증여했어요. 돌아가시 전에 2년 내에. 그러니까 주택을 하나 먼저 증여해놓고 또 주택을 나중에 상속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상속 개시로부터 소급해서 2년 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여기 일반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고. 자, 작년에 나왔었고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은 어느 주택을 먼저 하느냐가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주택 등 특례예요. 이건 어떻게 하면 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주택이 있고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요거 양도 시기 제한은 없습니다.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냐 포인트인데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이거 문화재 주택 먼저 양도하면 같습니다. 농어촌 소지주택 특례가 있습니다. 농어촌의 읍면지역, 농어촌에 소지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이것도 양도 시기 제한은 없어요. 몇 년 내 양도한다. 근데 단 하나 예외가 있어요. 귀농주택은 악용의 소지가 많아가지고 귀농주택은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는 양도 시기 제한이 있어요. 이게 특이하니까 시험에 이미 나왔어요. 5년이고 가로놓기로 물어봤고요. 자, 이것도 농어촌 소지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농어촌 소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같습니다. 이때 농어촌 주택 자세한 요건이 쫙 표에 나와 있는데 시험에 이 자세한 요건을 바꿔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농어촌에 소지하는 주택을 상속받은 게 있어요. 농어촌에 소지하는 주택 있는데
농사 지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농어촌 떠나려는 사람이 도시에 일반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너무 저 농어촌 떠나면 누가 농어촌 지켜, 우리 농어촌은 넌 돌아와라, 그런 의미에서 이농인이 요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또 귀농하기 위해서 귀농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읍면 지역에 있는. 그랬을 때 요거는 악용의 소지가 많아서요. 이건 누군가 죽었어야 되고 농사 짓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5년 이상 거주했어야 되고, 이농 주택은 역시 농사 지면서 5년 이상 거주했어야 되고 해서 이건 악용의 소지가 없어서 별다른 제한이 없는데, 귀농주택만 악용의 소지가 많아서 이렇게 요건이 쫙 돼 있어요. 줄 긋고 요럴 거 아니고 참고로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도시기 제한도 상속주택, 이농주택은 없는데 귀농주택만 양도시기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귀농주택 취득 후 5년 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는 양도시기 제한도 있습니다. 얘는 사후관리 요건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읽어봅니다. 귀농주택. 그 다음에 수도권 밖의 소재주택 특례입니다. 여러분, 수도권에 일반주택이 있고 수도권 밖에 취약이라든가 질병의 외양이나 근무상여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랬을 때 주의할 것은 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됐을 때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몇 년 내? 3년 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냐 포인트인데,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이거 주의할 것은 수도권 밖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어떤 수강생분은 아니요, 이런 취약이나 질병의 외양이나 근무상여병으로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했을 때 이 사유가 해소되면 이 지방주택을 팔고 올라올 때 혜택을 줘야죠. 그런데 아니에요. 원래 이 일반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실수요 목적으로 수도권 밖에 갈 일이 있을 때도 집을 안 샀단 말이죠. 왜 안 사냐? 이 주택을 사게 돼서 2주택 되면 일반주택 이거 팔 때 나중에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럴까봐 이 수도권 밖의 주택을 안 샀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이 일반주택 나중에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로 봐줄 테니까 수도권 밖의 주택을 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로 보는 것이지, 수도권 밖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주의하시고 3년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을 일개 소유한 경우에 비과세 특례입니다.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과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일반 주택을 국내 소유한 1세대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느 주택을요? 이 거주 중인 이 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 일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서 비과세 반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거 장기 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안 돼요. 근데 이 거주주택 있잖아요. 거주 중인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장기 임대로 등록한 주택이 있을 때, 여기 이제 요번에 개정된 게 어떤 거냐면, 요번 2월 말에 개정된 게 어떤 거냐면, 여태까지는 생애 최초로 한 번만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어요. 생애 최초로 한 번만 장기 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아서 이 거주택을 양도했을 때 1세대 양도로 봤었는데, 근데 이제 생애 최초로 한 번만 이 규정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러 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주주택이 있고요, 내가 살고 있는 거주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장기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 장기 임대주택은 여러 채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랬을 때, 요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요걸 먼저 양도할 때 주택이 두 채지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것이지, 만약에 비과세까지 받으려면요, 특이하게도 조정상 지역과 상관없이 이 거주주택은 보유도 2년 보유도 해야 되지만, 보유기간 중에 이거 엔드입니다. 보유기간 중에 2년 거주도 해야 돼요. 보유기간 중에 요 거주주택에서 2년 거주도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상 지역과 상관없이 이런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이제 이 장기 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생애 최초로 한 번만 요 혜택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요거 팔고 요건을 갖춘 다음에 또 비과세 받고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요건 갖춰서 또 주택을 또 취득해서 거주택을 또 거주하다가 요건 갖춰가지고 팔면 또 비과세, 여러 차례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생애 한 차례 한 번 요 규정이 삭제됐다는 거예요. 장기 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입니다. 다만 이제 특례제한법에서 세금을 깎아주긴 하는데 어떻든 간에 과세예요. 거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합니다. 이거. 그 얘기였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 그때 거주주택은 이제 요거 요건 그냥 거주택은 보유한 중에 몇 년 거주한다고요? 조정상적 아니어도 요거 2년 거주해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거주기간에 해당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임차에 거주한 기간은 제외하고 이런 것도 나오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의 요건은 양도일인제 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주택을 민간 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요건들 한번 봅니다. 장기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과 일반 거주주택이 있을 때 이것도 양도시기 제한이 없는데, 자, 다만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요.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어린이집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안 되고, 거주주택은 보유한 중 2년 거주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알아보기 내용에 이것 압축해가지고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요. 자, 주거이전 목적의 1세 2주택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이요? 3년 내에 어느 달 먼저 양도해야 돼? 종전주택 먼저 팔아야 돼. 신주택 먼저 팔면 안 되고. 비과세까지 1세 1주택 양도를 본다는 거지, 비과세 받으려면 2년 보유도 해야 되고, 취득 당시 정상적이 있었으면 2년 거주도 해야 돼요. 하여튼 1세 1주택 양도를 봅니다. 60세 이상 노부모, 그러면 60세 이상의 직계 전속을 동거복용하기 위해서 세대 합쳤을 때 아까 몇 년 내? 10년 내. 자, 이거는 아무거나 먼저 양도할 때 아무거나 1세 1주택 양도를 보고, 혼인한 날부터 몇 년이야?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때 아무거나 1세 1주택 양도를 봅니다.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이거는 취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질병의 요양, 근무상용병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됐을 때 사유 해소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포인트예요. 수도권 밖에 주택 먼저 팔면 안 되고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으로 1세대 주택이 됐을 때도 어느 주택을?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상속받은 주택 먼저 팔면 안 되고, 농어촌 소재 주택 특례도 원칙도로 얘네들이 양도시 제한이 없는데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는 양도시기 제한이 있습니다. 또 국가 등록 문화유산 주택 같은 것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 똑같아. 일반 주택 먼저 양도해야 되지 얘네들 먼저 팔면 안 됩니다. 장기 임대주택과 장기 어린이집 운영하는 주택,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고, 다만 이 거주주택은 비과세까지 팔려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어도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유기간 특례입니다. 2년 보유를 해야 되는데 2년 보유를 못 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여러분. 자, 고개를 또 드시고 또 한번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이번에도 정성스럽게 공들여서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힘내시면서. 자, 보시니까 요거요. 아이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 20페이지 지금 보고 있죠? 120페이지 하단에 보유기한 특례예요. 2년 보유를 못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또 조정대상 지역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거주해야 되는데 그 거주기한 제한 받지 않는 경우에요. 먼저 임대주택 특례입니다. 자, 민간 건설 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추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흔히 우리가 집을 사가지고 임대한 매입 임대주택은 아니에요. 공공 매입 임대주택은 괜찮지만 그냥 일반적인 매입 임대주택은 안 됩니다. 임대주택이어야 돼요, 처음부터.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요,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 기간 중에서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이거 몇 년이요? 5년 이상일 때, 자, 거주기간 5년 이상일 때 보유기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건설 임대주택이 있는데, 자, 건설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 건설 임대주택 특례 이런 것들은 지금 다 1세대 1주택이라는 전제 하에서요. 1세대 2주택이면 안 되고 1세대 1주택이라는 전제하에서 건설 임대주택을 이 시점에 임차해서 거주합니다. 그랬다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뭐 5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뭐 7년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5년 만에 또는 7년 만에 또는 10년 만에 그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대주택이요.
임차에서 거주하다가 나중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내가 그것을 이제 분양을 받습니다. 삽니다. 자, 그러면 이때 취득을 했고 이제 얼마 있다가 팔아요. 보유기간은 당해재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한 따지잖아요. 근데 이 보유기간이 2년 미만 보유했어요. 그랬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려면 이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몇 년?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거주기간 5년 이상이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보유를 못했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자, 주택 및 부소지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을 당합니다. 내 의지로 뭐 이전 보유하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니잖아요. 수용당하는 거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수용의 경우는 역시 보유기간, 거주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자, 근데 다만 일부만 수용된 경우에요. 일부 수용의 경우에 남게 된 잔존 부분은 잘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넉넉하게 줍니다. 수용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게 되면 잔존 부분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요. 여러분 혼자서 해외 이민, 해외 이주요. 요거 세대 전원이 이제 해외 이민으로 출국해야 됩니다. 근데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요.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팔았어야 되는지 꼭 확인해야 될 사례는 문제랍니다. 몇 년 내? 2년 내 양도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국일부터 2년 내 팔아야지 출국일부터 3년이 되는 때 양도한 경우 비과세한다면 틀려요. 출국일부터 몇 년 내? 2년 내 양도한다는 거 꼭 확인합니다. 사례 문제 나오면. 또 취약이나 근무 상용편으로 1년 이상 해외 거주하기 위해서 세대 전원 출국하는 경우에요. 혼자서 1년 이상 나갔다 오면 출장이고 온 가족이 몇 개를 나갔다 오면 관광인 거고, 취약이나 근무 상용편으로 1년 이상 해외 거주하기 위해서 세대 전원이 출국했을 때 똑같아. 이것도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출국일로부터 몇 년에 팔았어야 돼? 2년 내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해외 이민, 해외 출국 나오면 꼭 2년 내 양도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이 작년에 또 시험 지문에, 작년에는 비과세 관한 지문이 2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그거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54조 비과세 규정 적용한다고 바꿨고, 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작년에 종합 문제에서. 자, 어떤 거냐면 1년 이상, 자 주의하셔야죠.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제가 그랬어요. 요거 10개월 거주 안 된다고 그랬어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보유 아니고 거주하던 주택을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여기 요 주택을, 두 번째 요건은 부득이한 사유요.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 근무상용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 작년에도 이게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사업상용편 안 된다고 했는데 사업상용편 바꿨고, 이거 6개월 거주로 바꿨었습니다. 아니고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 질병, 근무상용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사업상용편 안 돼요. 악용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또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또 이전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실생활에서도 부지기수로 벌어지는 일이고 작년에 시험에 나왔고, 그래서 반드시 1년 이상 거주했어야죠. 그러니까 경기도 만약에 안양시에 1세대 1주택이 있었는데, 자 볼까요 한번. 그러면 경기도 안양시에 1세대 1주택이 있었습니다. 자, 경기도 안양시에 1세대 1주택이 있었는데요. 1세대 1주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 몇 년 보유했냐면 1년 6개월 보유예요. 2년 보유를 못했어요. 그랬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건데, 1년 이상 반드시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에 써야 됩니다. 10개월 거주, 6개월 거주 안 돼요.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 학교폭력 같은 부득이한 사유예요. 근데 근무상 형편이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적어드리면서 얘를 사업상 형편 안 된다고 했는데 사업상 형편으로 나왔었고요. 바꿔서 나왔었고, 사업상 형편 안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 안 되고, 학교폭력 같은 이게 등등 이런 부득이한 사유를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했어야 됩니다.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 그랬을 때 이제 이 1세대 1주택, 이 주택은 2년 보유를 못했어도 비과세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꼭 1년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하고 부득이한 사유 확인하라고 했는데 이거 바꿔서 각각 나왔습니다. 6개월 거주로 바꿨고 사업형 편으로 바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2년 보유
특례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 고저가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에서 확인이 돼요. 그러면 계약하거나 계약금 지급할 당시에는 조정상 지역 아니었어요. 그런데 잔금 치를 때, 취득할 때, 잔금 치를 때는 조정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건 원래 취득 당시 조정상 지역이었으면 2년 거주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 받지 않습니다. 조정상 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에서 확인이 될 때 해당 거주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이었어야 되고요. 그러면 나중에 취득 당시 조정상적으로 됐어도 2년 거주기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보유기간 계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유기간 그러면 당해재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요 양도일 요게 개정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심화이론 같은 거 할 때 주택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 변경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라는 게 이때는 해당 주택의 매매 계약일을 말한다는 거. 이때는 원래 일반적으로 양도일은 대금 청산일로 하는데 이때는 매매 계약일을 양도일로 하는 것이지 대금 청산일이라고 하면 틀려요. 대금 청산일 X입니다. 바꾸면 대금 청산이라고 바꿔요. 자, 어떤 거냐? 이거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자, 이것을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때, 흔히 단독주택 같은 거 거래할 때 사람들이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사는 이유는 이걸 사가지고 거주하는 목적보다는 건물을 다 때려 부셔가지고 새로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이걸 이제 용도를 다른 거로 주택 외로 변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거래를 가잖아요. 그럴 때 한번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주택을 거래합니다. 매매하는데 요때 만약에 요때 자 보세요. 갑이 이 시점이 갑이 이 종전 이 주택을 갑이 옛날에 주택을 취득한 날이고요. 자, 그다음에 취득일이고 그다음에 양도일이라는 것이 보세요. 양도일이라는 것이 원래는 대금 청산일, 잔금 지급일, 대금 청산일을 원래는 원칙적인 양도일로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잔금 치르기 전에 어떤 약정을 했냐면 이 주택을 용도를 변경해 주는 것으로 약정을 했어요. 이때 만약에 용도를 변경합니다. 용도 변경을 죄송합니다. 이때 만약에 일단 요 시점에 만약에 둘이 이때 취득했고 이때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갑과 을이. 근데 이때 부대 조건으로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특약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는 것으로 주택인데 주택 아닌 것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었는데 주택 외로 요거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특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래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대금 청산은 나중에 됐고요. 그러면 종전처럼 대금 청산일을 양도일로 하면 갑 입장에서 보면 이때는 주택이 아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니까 양도세가 부과되잖아요. 1세주택 비과세 못 받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장기 포위통제에서도 불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계약 체결 후 이걸 만약에 용도를 주택에서 주택 외의 용도를 변경하는 그런 경우에는 양도일을 어느 때로 하냐면 여기 보세요. 대금 청산일 이때를 양도일로 하지 않고 매매 계약일을 이때는 양도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대금 청산일이 이때가 양도일이지만 이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보유기간 따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요거 매매 계약. 시험에서 바꾸면 이런 경우에도 매매 계약일인데 양도일을 근데 이런 경우에도 대금 청산일로 바꿔요. 요거만 주의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주택이 아닌 건물을 요건 보세요. 다만 주택이 아닌 건물 요건 반대예요.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다. 주택이 아니었는데 그럴 때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갑니다. 주거용으로 실제 사실상 사용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로 이렇게. 또는 공부상으로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
1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이런 보유기간에 예외가 있다는 거 눈에 익혀둡니다. 쭉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옛날에 다주택일 때 뭐 그런 건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도 좀 깊은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3번도 깊은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유기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자, 보유기간 계산할 때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무너짐, 노후 등으로 인해서요. 만약에 멸실되어서 주택이 멸실돼서 주택을 새로 지었어요.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자 봅니다. 이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어떻게 하냐? 통산합니다. 근데 이 경우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재건축 공사에게는 자, 보유기간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통산하지 않습니다. 2년 보유기간 따질 때. 그래서 소실 무너짐 등으로 해서 재건축한 주택, 종전에 무너지기 전에 중조한 주택의 보유기간과 다시 집을 지었죠?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합니다. 근데 공사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봐놓습니다. 자, 무너지기 전에 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6개월. 자,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그럼 2년 6개월 보유 이런 거고요. 공사기간은 통산하지 않고요. 이런 얘기 한번 보고 갑니다. 됐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여러분 상속받은 주택은요. 힘내시고 상속받은 주택은 원래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 따져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다만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동일 상속기상 시 동일 세대원이었다. 그러면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보유하고 거주했던 기간도 통산합니다.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흔히 이거 한번 보세요. 좀 깊은 내용이지만 한번 편하게 보세요.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여기 보세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인데 부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부부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 명의 주택이었는데 남편이 죽고 자, 이 시점에 상속이 개시돼서 부인이 배우자가 상속받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만약에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같이 보유하고 거주했던 기간이 1년, 상속받아서 을이 보유한 기간이 1년. 그러면 2년 보유한 따질 때 자,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했던 기간도 통산해서 몇 년이요? 2년 보유 이렇게 따집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는 자, 다른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금방도 왔지만 상속받은 자산을 보유한 따질 때 자, 돌아가신 분 갑 피상속인, 을 상속인. 자, 그러면 이 시점이 상속 개시일이면 상속 개시일 전에 돌아가신 분이 1년 보유, 상속인이 상속받아서 1년 보유. 그러면 몇 년 보유로 따진다고요? 1년 보유.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는 상속 개시일부터 보유한 따지니까 이렇게 차이점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5번은 뭐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아까 비거주자가 고저로 전환될 때 3년 보유한다고 했는데 그 비거주자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로 전환됐을 때는 해당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미국에서 이 주택을 취득해서 이제 우리나라인 주택을 취득해서 갖고 있었던 기간이 2년, 우리나라로 들어와가지고 보유한 게 1년, 그럼 몇 년 보유? 3년 보유. 이렇게 통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겸용주택 등 한번 보겠습니다.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겸용됩니다. 겸용주택이 있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췄는데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겸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겸용주택을 양도한다. 그러면 주택으로 보면 비과세고 상가로 보면 과세잖아요. 그럴 때 비과세 과세면적 판단할 때 주택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크다. 자, 그러면 건물에 있어서는 어떻게 한다? 전부 주택으로 봐서 전부 건물 면적 전부 비과세입니다. 전부 비과세. 근데 만약에 이때 이제 토지 면적 안분 계산하는 것은 나 저 심화이론 때 한번 설명했는데 이거 문제 풀 때 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주택 면적이 근데 주택 이해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법령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니까 주거 면적은 비과세, 상가 면적은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봅니다. 고가주택의 겸용주택. 근데 겸용주택이
파는 실지 파는 가격이 실거래가로 12억을 초과해요. 그래서 고가주택이에요. 그럴 때는 자, 일반 주택은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주택인데 이 겸용주택이 고가주택이다. 자, 그러면 주거 부만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주거 부만 주택. 그래서 주거 면적은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은 초과액은 과세 안 분계산하고 상가 면적은 과세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만약에 겸용주택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상가주택을 생각하시면 돼요. 겸용주택은 우리가 흔히 상가주택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 자, 그러면 1층 상가, 그 다음에 2층, 3층 주거면적이다. 그러면 유체 이탈하신 분들은 정신줄을 부여잡으셔야 되는데 내가 등 돌리고 있는데도 뭔가 싸한 느낌이 와. 벌써 막 유체 이탈하셔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등 돌리면서 설명할 때 조용히 짐 싸가지고 나가버리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자, 여기서 봅니다. 주거와 주거 이에 겸용되는 겸용주택, 흔히 상가주택 이런 거요. 1세대 1주택 다른 주택 없고 이 사람이 1세대 1주택 그리고 2년 보유 이상 보유했고 비과세권 갖췄어요. 그러면 겸용주택 주거 면적이 주거 이해보다 크니까 뭐합니까? 전부주택으로 봐가지고 전부이고 양도세 비과세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러면 원래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주택으로 봐서 전부 비과세인데 근데 이게 고가주택이다. 이 겸용주택이 만약에 실거래가 12억을 초과하는 이제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틀려져요. 실제 파는 가격이 12억을 초과하면 그러면 주거 면적과 주거 이해 면적을 주거 면적 크더라도 전부주택이 아니라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주거 부분과 주거 이해 부분을 분리해서 과세해요. 그래서 여기 상가 면적은 요거 과세하고 주택 면적도 안 분계산합니다. 그래서 12억까지는 실거래가 12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비과세, 12억 초과액은 과세 이렇게 해서 안 분계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겸용주택이요 고가주택이면 양도세 원칙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 과세예요. 그리고 주거 면적이 크다고 전부주택이 아니라 주거와 주거 이해 부분은 분리해서 과세하고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겸용주택은 고가주택이다. 겸용주택이면 원래 주거 면적이 크면 전부 비과세지만 자, 이런 얘기고 우리 잠깐만요. 여기까지 얘기 비과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아까 좀 복습해 보면 상속받은 주택은 요거 몇 년 내에 양도한다 제한 없었는데 일반 주택이 있었는데 상속기 당시에 근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됐을 때는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는 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라는 거. 근데 작년에 시험에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를 본다고 바꿨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런 것도 참고로 읽어보시고 문제 우리가 풀고 고가주택 관련한 거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핵심 꼭 줄시예상 문제 한 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 1기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작년에도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요거 OX로 중간에 넣어서 강의했었는데 요거 그대로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하나 둘 셋 X입니다. 상속받은 주택 먼저 양도하면 안 됩니다. 자, 어떤 걸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은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냐가 포인트니까.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지 상속받은 주택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양도입니다. 겸용주택,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의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흔히 상가주택 생각하시면 되고 봐서요. 주거면적이 주거 이해목보다 클 때는 전부주택입니다. 건물 전부 비과세고 토지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택면적이 주택 이해목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거부만 들어봐서 주거면적은 비과세, 상가면적은 과세잖아요. 근데 요 부등호를 잘 보세요. 위에 있는 부등호, 아래에 있는 부등호를 잘 보면 요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양도세 겸용주택 암기 어떻게 했습니까?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면적 크면 전부 주택. 그래서 비과세권 갖췄다 전부 비과세였습니다. 근데 단 이 겸용주택이 고가주택이다. 이 겸용주택을 팔았는데 실제 양도한 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 그러면 비과세권 갖췄어도 고가주택이 겸용주택일 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주거 면적은 안 분계산해서 12억까지는 비과세, 10억 초과액은 과세, 상가 면적은 과세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겸용주택 고가주택일 때는 실제 파는 가격이 12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의 겸용주택은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을 분리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주거면적이 크면 부등호 주택이 클 때 전부주택인데
얘는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정부주택 그러면 틀리고 주거분만 주택입니다. 바꾸면 시험에서 뻔하지. 전면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실거래가 10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 주거면적이 주거이용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주택으로 본다. X입니다. 전부주택이 아니라 주거분만 주택입니다. 주택면적이 크더라도 전부주택이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이지만 겸용주택은 주택면적이 크더라도 전부주택 그러면 틀려요. 주거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주의하시고, 다가구 주택 같은 것은요, 보세요. 다가구택을 가구별로 분양하면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데, 다만 다가구 주택을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통째로 다가구택을 판다? 그러면 얘는 단독주택으로 봐요. 다가구택을. 그래서 이 경우 고가주택인지를 판단할 때도 하나의 단위로 그냥 팔 때는 전체 판 가격이 실거래가로 12억을 초과한지 따지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얘기인지.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받고 넘어가서 고가주택의 정의를 좀만 더 볼게요, 여러분들. 요거 고가주택 여기 봅니다. 고가주택이라는 거 주택 및 그 토지 이에 따른 토지 양도당 시 실거래가압 계획, 양도당 시 실거래가압 계획이죠. 이거 기준시가로 바꿔서 시험에 나왔었는데 기준시가 아닙니다. 양도세는 실거래가압 계획이 얼마?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딱 12억까지는 고가주택 아니에요. 12억을 초과해야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가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기 한번 보세요. 고가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겸용주택의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해당하는 실거래가액을 포함한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좀만 더 하고 마칩니다. 좀만 더 보시면 만약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주거면적과 주거 이해 면적이 있는데 만약에 주거면적과 주거 이해 면적이 있는데 주거 이해 면적이 있습니다. 주거 면적이 주거 이해보다 크다고 했을 때요. 주거 면적이 60제곱미터, 상가 면적이 40제곱미터고 주거 면적의 가격이 10억이고 상가 면적의 가격이 5억이에요. 그럴 때 주거 면적이 커서 주택 이해 면적보다 클 때 얘가 전부 주택으로 볼 때는 원칙적으로는 그럴 때 주택 고가주택이냐를 판단할 때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이 가격도 포함해 가지고 15억. 그러니까 얘는 12억을 초과했으니까 뭐라고요? 고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가격도 포함해서 판정해요. 고가주택으로 이제 판정이 됐어요. 그럼 과세할 때는 주거 면적과 주거 이해 면적을 분리해서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판정하는 것과 고가주택 이제 판정하는 것과 과세하는 걸 구별하시고요. 좋습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과세 입장. 비과세권을 충족한 경우에도 여러분 보세요. 비과세권 충족했어도 고가주택은 비과세 배제됩니다. 다만 실거래가 12억 양도책 전액이 아니라 전체가 아니라 실거래가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요건을 갖췄어도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여기 보세요. 주의할 것은 근데 실거래가로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비과세권 갖춘 주택일 때 12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과세긴 과세인데 12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비과세 줍니다. 12억까지는 비과세. 그래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차익 전액 과세한다 땡, 전액 비과세한다 땡,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 초과액만 과세입니다. 아셨죠? 비과세권을 갖추는 고가주택에 대해서 양도차익 전액 과세한다 땡, 전액 비과세한다고 틀려요. 과세긴 과세인데 고가주택 비과세권 갖췄어도 비과세 배제되고 과세긴 과세인데 12억 초과액만 과세합니다. 아셨죠? 12억까지는 비과세.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비과세권 갖추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할 때 안분 계산해요. 그래서 안분 계산해서 이제 12억까지 비과세권 빼기 위해서 안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도 실거래가 12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고요. 여기 봅니다.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당해 다가구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이를 뭐라고요? 하나의 주택, 단독주택 양도로 봅니다. 하나의 주택으로. 그럴 때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택의 경우에는 이걸 하나의 통째로 팔면 하나의 주택으로 볼 때, 단독주택으로 볼 때 그때 고가주택을 판단할 때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전체 판 가격이 실거래가 12억을 초과하는지
저 고가주택 기준을 적용합니다. 하나의 주택 전체 가격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고가주택 기준을 적용하고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고요. 자, 통째로 팔면 하나의 주택 양도를 본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요것만 보고 오늘 마칠 건데요. 자, 어떤 거냐면 비과세 배제되는 경우, 1세대 비과세 배제되는 경우, 요까지 보면 오늘 이제 오늘 끝입니다. 이제 이거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1세대 비과세 배제되느냐? 비고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배제된다고 그랬어요. 거주자에게만 주는 혜택이지 1세대 비과세는 마돈나가 우리나라 주택 팔았을 땐 비과세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고가주택을 양도했다, 실거래가 12억 초과는 그럼 비과세 배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하면 배제됩니다. 반드시 등기하고 양도했어야지. 그리고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 비과세 배제됩니다. 작년에 이거 허위계약서 작성 관련한 거 지문에 나왔었죠. 정답 요게 이제 요것도 지문에 하나 나왔습니다. 바꿔가지고 나왔는데 자 한번 보세요. 허위계약서 작성의 경우 비과세 감면 배제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다른 건 아니고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어요. 업계약서는 다른 계약서 썼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자 소득세법 또는 법률에 따라서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에 구분했다는 금액을 뺀다. 이 말은 이 금액으로 과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했죠. 이 금액으로 과세한다. 자, 그래서 어떤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빼느냐 그러면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에 자,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양도세를 다시 계산해 봅니다. 다시 계산한 그 산출세액과 비과세 안 해준다고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액 중에서 어떤 거? 작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뺀다. 즉 그럼 이 금액으로 과세한다는 얘기인데 적은 금액으로. 자, 그래서 작년 시험에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허위계약서 작성 나오면 꼭 기억할 거. 비과세 감면 다 배제. 작은 금액 뺀다도 한다. 뺀다.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고 작은 금액 재음성 들려가지고 옛날 22회 때인가 답 맞춘 수험생 얘기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작년에 이거를 갖다가 큰 금액으로 바꿔서 놨어요. 예?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 빼는데 큰 금액을 뺀다고 바꿨어요. 적은 금액이었는데. 자,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허위계약서 작성 나왔다. 비과세 감면 배제 작은 금액 뺀다도 한다. 뺀다. 이것만 알면 다 고른 대시장 없다고 했는데 이걸 큰 금액을 바꿔서 나왔습니다. 사람 심리가 뻔해요. 이거 또 뭐 어떻게 이거 문제 낼 때 어떤 거를 바꿔서 포인트가 어떤 거고 답을 어떻게 하느냐 똑같습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서 적은 금액인데 큰 금액을 바꿔서 나왔는데 자, 더 보세요. 이거 우리 사례로 제가 한번 연습해 봅니다. 우리 문제 오늘 문제 있죠 거기에 한번 사례 연습해 보면 여기 봅니다. 1세대 비과세 배제되는 거 지금 쭉 소개해 드렸고 자, 허위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비과세 감면 배제인데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 감면 배제한다는 거. 자, 꼭 기억하시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한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다. 업계약서는 다른 계약 썼다. 그러면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에 구분해 있다는 금액을 어떻게 한다? 뺀다. 이 말은 이 금액으로 과세한다는 건데 그럴 때 자,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비과세 안 해준다고 양도세를 다시 계산한 이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 적은 거래가 실거래 차액 중에서 어떤 거? 작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작은 금액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큰 금액으로 바꿔서 작년에 나왔고요. 그러면 문제 바로 사례 문제 지난 심화과정 때 이거 제가 사례 연습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콕 출제 예상 문제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상인 1세주택을 거주자 갑이 특수관계없는 을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단 제세사항만 고려한다. 매매계약 체결이 2025년 7월 10일 매매계약서 적은 거래가액이 3억 5천 양도시 시감의 실지 거래가액 3억 원 뭐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업계약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는 3억 거래했는데 계약서 3억 5천 줬으니까 업계약서 썼잖아요. 그러면 매매계약서 적은 거래가격과 실거래가액의 차액 얼마입니까? 차액 5천만 원. 요거하고 5천만 원하고 그 다음에 양도세 비과세가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요. 그러면 자 어떤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세에서 빼느냐? 자 매매계약서 적은 거래가격과 실거래 차액 요거하고 5천만 원하고 그 다음에 자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과 둘 중 어떤 거?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세에서 뺍니다. 둘 중 적은 금액이 여기서는 얼마의 사례가 3천.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 규정이요. 아니 처음부터 그냥 허위계약서하면 비과세 배제하고 양도세 다시 계산해서 3천만 원 부과하면 되는 거지 왜 차액과 비교하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매매계약서 적은 거래가액을 3억 만약에 2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실제 거래한 가액 3억이에요. 그럼 업계약서 썼어요? 그러면 차액이 지금 얼마예요? 2천. 이럴 때는 매매계약서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 차액 2천과 다시 계산한 3천 비교해서 둘 중 적은 금액이니까 어떤 거? 2천. 이때는 2천만 원으로 과세하는 거고요. 왜 이렇게 하냐면 업계약서랑 딴 계약서를 조금밖에 안 썼는데 전체 이렇게 과세를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업계약서랑 딴 계약서를 많이 썼을 때는 이 금액으로 과세하고 조금밖에 안 썼을 때는 이 차액으로 과세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기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회 연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셨습니다. 오, 끝났네. 자, 여러분 다음 우리 교재 거기에 지금 여기 잠깐만요. 인사말 올리기 전에 여기 교재에 입주권과 관련한 요거는 참고해요. 나중에 제가 문제 풀 때 슬쩍 한번 하고서 그냥 한 문제 풀면서 대비하시면 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양도세 계산 과정 다음 주에 수업을 안 들면 안 꼽는 찐빵 드신 거죠?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내용들을 자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이제 논점들이 있는데 다음 주에 유종의미를 거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꼭 나오셔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인사 말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이거 글 쓸 때는 시작되려고 했었는데 지금 오늘 비 엄청 내렸죠? 비줄기는 점점 더 무겁고 새찬비가 내립니다. 억센 햇볕이 시련이 되는 여름이 시작됩니다. 억센 햇볕에 시련이 곡식을 더 연글게 하듯이 여러분 우리 핵심 유학 과정 마지막 유종 예비를 거두고 출제 예상 문제집 과정 이제 들어가서 잘 견뎌내시면 늦여름 어느 날에는 합격의 희망도 커져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저의 뭡니까?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